3단계로 가면 이제 상품이나 화폐 이런 게 더 이상 필요 없이 지방 분권화가 되고, 저는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말한 인도의 장래를 위해서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차용을 한다면 남북한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하고 한 10만 개 정도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예를 든다면 가능하면 자연적인 재료로 학교를 짓고,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뚝딱뚝딱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그 생태 화장실도 같이 만들고, 또 교과 과정도 좀 더 많은 깊은 논의를 해서 지금과 같이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조상 내지 선배들이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는지, 저는 최소한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내지 동학혁명 때부터의 역사를 좀 더 확실히 배우는 그런 역사 공부와 자본주의 경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뭘 좋아하는지 자아를 발견하는 공부, 그 정도만 하고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무상교육으로 나와도 이 우리나라를 의미 있고 재미나게 만들어가는데 충분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돈 안 들면서 노동력을 상품화시키는 교육이 아닌 그런 식의 교육과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이런 단계의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모시고 오시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런 공부를 좀 하고 나서 2단계, 3단계 개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음에 또 뭐 어떻게 기회가 되면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 10조에 그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태어나면 국힘당이 강조하듯이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말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사실상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본주의에만 살아야 되는가? 자본주의가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부분은 내가 지지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 추구권이 기본이라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해마다 선택하기에는 너무 혼란이 있죠. 한 5년마다 선택하게 하면 좋겠어요. 한 5년마다. 그거는 우리가 합의하면 될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군인들 그 군법에는 오히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당명령 거부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해석을 잘 하면 정당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조항을 잘 해석하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좀 더 명시화해서 부당하고 잘못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교사나 공무원이 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좀 가치 중립을 유지하는 거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합니다. 근데 업무 수행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정치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저는 앞으로 집어넣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엑기스 설명은 요 정도까지 다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내란의 밤 이후에 직후에 12월 4일, 5일 요 무렵에 나온 유튜브, 그것도 민주 진보 유튜브를 보시면 민주 진보 유튜브조차도 이런 지표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표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3단계 변화를 생각하는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 상품 화폐 이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이 그랬고,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또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 있는 거는 당연한 사회, 또 그 속에서 당연한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제 같은 사람이 예외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교육이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그 노동력을 자본이 부려가지고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자연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마을을 파괴하고 아파트 지어버리잖아요. 도로도 만들고. 그 마을 한복판에 4차선 도로 내버리면 마을이 쪼개지고 인간적인 교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반 일리치 선생이 말했듯이 100m 앞에 이웃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몰고 그 터널 같은 걸 지나서 가야지만 만날 수 있고 만약에 도로 위로 가려고 하다가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니까 이런 걸 이제 근대화된 빈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아지기는 한데 인간관계나 친밀한 그런 자연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점점 갈수록 빈곤해지고 오히려 공허해지는 큰 구멍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저는 오늘날 갈수록 더욱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올라가면 걱정이다. 누구한테 걱정일까요? 외국 여행하려고 하면 좀 걱정이 되죠. 반면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그 나라 돈 들고 우리나라 와서 쓸라 하면 더 푸짐하게 쓸 수 있죠. 그 양면성 어느 것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는 예를 들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품을 100달러짜리를 팔아도 그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더 많은 한국 돈을 벌게 되니까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 올라가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하기 위해서 자재를 수입해야 된다면 그 자재값은 또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희비가 갈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환율 가지고 우리 인간다운 삶을 논하는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살림의 경제의 관점인 거예요. 사람과 자연을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환율, 증시, 주가, 외환보유고, 경쟁력,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좋고 나가면 나쁘고 들어오면 좋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와서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을 뽑아가지고 이윤으로 가지고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박수치면 그게 제정신인 사람들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IMF 사태를 뒤돌아보면요. 그것은 기업이나 은행들이 단기 차입,
뭐 1년 내외에 갚아야 되는 돈을 빌려갖고 1년 이상으로 빌려준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돈이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리 돈 갚으라고 하고 또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 국가가 좀 경제에 많이 개입해가지고 돈이 부족한 회사에는 융자를 좀 더 많이 해주라고 하고 또는 돈 갚으라고 하는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주고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자본을 도와줬거든요. 그거를 김영삼이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본 자본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빨리 빌려간 돈 내놔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집집마다 빵꾸가 나서 줄도산이 일어났잖아요. 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로 뭐 등등 해가지고 다 넘어가고 그런 사태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 내내 이어졌던 과정이고 따지고 보면 돈벌이 시스템이 망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는 나라 망했다고 아이들 돌반지 결혼반지 빼주고 나라 살리자고 완전히 속은 거죠. 살림의 경제 관점에서 보면 그래갖고 나라를 그게 어떻게 나라를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판 거는 싸게 팔은 거예요. 그 국제 금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가지고 그 남는 돈 가지고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갚아나가기 급한 불부터 갚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 30분 일 더하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으로부터 쥐어짜기를 더 많이 하고 사람들 또 해고 막 엄청나게 잘라냈죠. 어느 회사 부장님은 수십 명, 수백 명의 해고 대상자 살생부를 작성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한 어떤 회사 부장님도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98년도가 어마어마하게 자살 사태가 많았거든요. 살림의 경제 입장에서 보면 죽임의 경제가 행해졌는데 IMF나 세계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아이고 어려운데 쓰세요 하고 빌려줍니까? 아니에요. 그 해외 자본의 입장에서 돈벌이 하는 입장에서 요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빌려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마. 시장 논리로만 운영해. 경제를 금융을 개방해줘. 그리고 우리가 가서 기업이나 은행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예. 그 다음에 민영화를 시켜. 공기업 민영화를 시켜서 우리가 빨리 잡아먹게 해줘. 그 다음에 노동조합 어느 정도 타협을 하되 어느 정도 정리하고 쉽게 하도록 해줘 등등 한 게 바로 IMF 사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고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라고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미국 정치학자는 김대중 대통령을 IMF의 한국 지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는데 뭐냐 하면 민주화 운동의 대부 내지 상징으로서 한국 민중들의 신뢰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안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해 12월에.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IMF식의 구조조정을 잘 관리하는 데 최고였죠. 만약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IMF를 관리했다. 그러면 막 대별로 혁명이 일어났을지 몰라. 완전 전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폭동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IMF 체제를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이제 빚을 다 갚을 정도로 극복을 했지만 눈 떠보니 어땠습니까? 국민은행은 지금 비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의 주식 소유로 보면 외국 자본이 50% 이상 들어와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의 상징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조차도 대빵은 뭐 이재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는 주식을 50% 이상 가져서 대빵이 아니에요. 주식 구조의 50% 이상은 외국 자본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한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태반이에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미 식민지 구조 하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상품, 화폐, 특히 인간 노동력을 만드는 교육, 이런 그 문제의식을 범국민적으로, 저는 최소한 국민의 50% 이상이 공유하는 지점이 되어야 3단계 변화가 온전하게 와서 사람 사는 사회가 된다고 보고요. 계엄 직후에 이분들이 요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회의의 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건지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밀실에 앉아서 경제 전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외된 경제죠. 살림의 경제가 아니고 돈벌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3단계 변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저도 뭐 코앞에서 모범 모델을 만들거나 만든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계도를 내놓긴 어렵지만, 학자의 양심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국내외의 좋은 사례나 개념들을 정리한 결과 중에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력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학교 교육이 노동력을 키우는 과정이고, 비로소 한 20, 30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노동시장에 진출하죠.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학교라면 그 학교 과정을 떠나서 회사 생활 내지는 노동시장에 취업 생활을 한다는 것은 3, 40년 동안 이제 내 노동력을 끊임없이 매일 파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노동력의 가치가 없을 적에 해고당하죠. 저는 다행히 번아웃이 빨리 와서 해고당하기 전에 스스로 탈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탈주해서 좋다는 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깨우쳤습니다. 아, 이런 교육은 노동력 만드는 교육이구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구나. 그 기초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떤 패러다임 내지는 기본 자세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게, 저는 옛날 서당이 올바른 교육을 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물론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봉건주의형 인간이고 뭐 상하복종이고 그런 내용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자본주의 노동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력 가치에 해당하는 그 가격을 지불하는 이 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묻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당만도 못한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됨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도 지금처럼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 보고 미안하다 내지는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부모님의 등을 쳐먹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배우는 공부는 얼마 안 돼요. 물론 제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은 졸업장 하나 때문에 너무나 큰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지 말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거나 자본주의의 원리를 공부하고 내가 뭐 좋아하는지, 뭐를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이 사회에 나와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내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럴 적에 이제 국가 국정 지표라 그럴까 국정 운영의 키워드는 GNP나 GDP가 아니라 GNH가 되어야 된다. 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GNH? 어느 나라일까요? 부탄. 예. 우리보다 소득 수준으로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이미 50년 전에요. 그러니까 72년도로 기억합니다. 50년도 더 넘게 전에 우리나라는 국민 총행복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랬던 부탄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라서 마음에 안 들지만 철학은 또 마음에 들어요. 이런 철학을 오늘의 우리에 되살리면 통일 한반도에 저는 되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생산, 유통, 분배, 소비 하는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이윤을 위한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의 힌트는 뭔가? 봉건주의 체제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봉건제 사회는 그나마 필요를 위한 사회였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물론 왕이나 귀족의 필요를 위해서 좀 사치품을 만들거나 하는 엉뚱한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전체 사회의 대중을 위한 필요를 위한 생산을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귀족이나 왕에 헌납하기 위한 일정한 노동을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부분은 있었지 그야말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주식 가치를 조작하고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도 없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자연의 경제 품 안에서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한다는 점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봉건적인 구조는 타파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잘 가려서 뽑아보면 인간다운 삶의 원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경제 민주화 원리에서 좀 더 확장하면 이런 생산 분배 소유 소비 순환 과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의 대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책임감 있는 주체로 되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책임도 지고 또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함께 그 더불어서 공동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에콰도르에서는 헌법을 바꾸어서 자연에도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한강에도 법인격이 있다. 그래서 한강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가 지방자치제나 기업에 의해서 행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가 붙어서 한강을 대리해서 한강 사람 말고요. 강입니다. 리버입니다. 우리 노벨상 수상 작가 말고요. 한강의 대리인이 되어서 한강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이 생태 헌법이 나오고 나서 3년 뒤에 지방정부가가 뭐 산과 강을 훼손하면서 고속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이 생태 헌법에 근거해서 변호사가 싸워서 이겼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상당히 많은 나라나 케이스들에서 이 자연의 권리에 기초해서 그 법과 제도를 만들고 소송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지구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넣고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제가 10만 개 마을공화국, 아까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을마다 마을 인문학 공부 모임을 하고 식량 작업률을 높여가는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단계의 변화를 좀 더 탈상품, 탈자본, 이 화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행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대한 사회의 상상력으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1, 2, 3번 공부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1번에 입시 공부만 하고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도 입시 공부 저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검사 되는 공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인문학 공부를 쇼핑 다니듯이 하는 공부는 의욕은 좋은데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적에 저는 자본주의 공부를 하는데 고병건의 자본강의라는 책이 막스의 자본론 1권을 고병건 선생의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풍부하게 풀이해낸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제 남해, 하동, 서울 길담에서도 이렇게 읽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동네마다 이런 모임을 해서 자본주의를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한 달에 한 장씩 해서 1년을 꾸준하게 읽어내면, 그리고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한 2-3번 정도 반복해 가면서 같이 읽는다면 자본주의 원리를 제대로 꿰뚫어 보면서도 대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이 30년 가까이 만들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그 따님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평론도 저는 개간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공부 차원에서 이 2가지를 죽을 때까지 해나가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쓴 책 중에 부디제발하고 자본주의와 생태주의 강의라고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이런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책으로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 농어촌의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소통 대화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삶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